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텍스트 밖에는 없다. 일리아 바드 오브 텍스트라고 하는 주제로 단편 강좌 한 편을 엽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철학으로 돌아왔는데요. 예도가 국제 정세와 한국 정치에 대하여 강의를 몇 개 열었는데, 예도에게 애정을 표하면서 결별을 하고 떠난 분들이 한 두세 명 됩니다. 결별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정도로 실망하면 예도TV에 안 맞겠죠, 그죠?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예도는 예도의 길을 갈 뿐이고요. 떠날 분들은 언제든 떠나십시오. 예도의 강좌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련 없이 떠나셔야 되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도가 지금까지 거의 800개의 강의를 했는데요. 특히 서양 철학 부분에서는 클래스 면으로 보나 그 다음에 수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공식적인 철학 강의에 못지않게, 그죠?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애청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 클래스를 느끼고 특히 서양 철학에 있어서 어떤 수업보다도, 그리고 어떤 텍스트 읽기 모임보다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텍스트 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의 이 문구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자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철학 전공자들, 박사학위 수십 개를 가진 자들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이거는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 안에서 봐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데리다의 유명한 문구죠, 그죠? 데리다는 니체와 하이데거로부터 철학을 배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도TV를 보아온 자들은 알 거야. 데리다의 데콩스트릭시옹이라는 해체 개념이 무슨 데리다의 유일한 개념이다, 이래 쌓고 코미디죠, 그죠? 니체 하이데거로부터 나온 거지. 니체로부터 나온 겁니다, 니체. 텍스트 밖에는 없다. 이것은 예도가 원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리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소에서 데리다가 니체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데리다 자신도 이야기했고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라마톨로지에 내가 여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개념을 만들었다, 이래 쓰지는 않겠죠. 데리다도 대가인데 철학을 해온 예도의 전공이 뭐예요? 니체 하이데거잖아, 그죠? 다 보이는 거죠. 원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12절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벨틀리히카이트 세계성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데리다의 이 텍스트 밖에는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오실 겁니다. 물론 예도 강의를 듣다가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의 사유가 뻥 뚫리겠죠, 그죠? 텍스트. 여러분, 텍스트는 직물이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거죠. 직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직조의 개념. 그런데 텍스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문자로 구성된 모든 것은 뭐야? 뭘 기다리고 있어? 해석을 기다립니다. 이 쉬운 해석이라고 하는 인터프레타지온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죠? 이 개념조차도 니체 이전에는 제대로 이해한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실제와 관계할 때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와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것도 철학적으로 규명한 자가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를 만날 때에 방해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와 만날 때는 이미 언제나 해석한다라는 거는 이야기한 자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독특하게도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12절에서 칸트를 비판하고, 그죠? 헤겔을 비판하면서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정신, 그 다음에 순수이성, 인식 자체, 이런 개념들은 다 허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눈을 상정하는데 하나의 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볼 때 이미 그 눈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방향은 그 바라보는 자의 눈을, 그죠? 하나의 방향으로 잡음으로써 다른 방향은 보지 못하는 부재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나의 눈이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으면 해석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은 역사적 제한에 의하여 하나의 눈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눈은 그 하나의 사태의 방향을 보고 있는 거고, 그죠? 보고 있는 거고, 그 사태에 바라보는 그 눈은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 그 볼 때에 이미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그 다음에 이성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서적 상황,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가 처해 있는 맥락, 역사적 상황,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방향에 의한 해석은 이미, 그죠? 하나의 부분적인 것만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알레스 이스트 인터프레타지온이라 그랬는데, 독일어로 모든 건 해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칸트가 이야기했던 순수 이성, 헤겔이 이야기했던 아프솔루터 가이스티카이트라고 하는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들은 허구라는 거지. 순수 이성이 어디 있으면, 절대정신이 어디 있으면, 모든 건 다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눈은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이미 다양한 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눈은 뭐야? 한 인간은 하나의 눈을 갖고 보지만 그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보는 거는 이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하이데거는 후설의 현상학을 해석학으로 바꾸죠. 그죠? 존재와 시간에서 탁월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이거 역시 니체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존자는, 그죠? 그가 이미 발디디고 있는 거기에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를 갖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그 장소는 이미, 그죠? 이미 그
거기에를 갖고 있는 현존재의 역사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역사성은 그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거야. 응? 이러한 팍티지테트 현사실성은, 그죠? 그 현존재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그가 사태를 볼 때 이미 그것은 통째로 존재론적인 범을 갖고 있으며, 그게 이해야. 그 이해의 안에는 이미 해석이 놓여 있더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사물들과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다 뭘 갖고 있어? 지시연관을 갖고 있어. 응? 지시연관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이미 인간이 역사적으로 규정한 의미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현존자는 작업을 하는 거야. 배려의 세계에서 작업을 하고 도구를 갖고 타자를 만나는 거예요. 심려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이 다가 뭐예요? 염려지 뭐. 마음씀이야. 그 마음씀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해석이에요. 세계는 텍스트로 구성됩니다. 데리다는 1966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인간과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이때의 데리다의 철학이 이제 철학계에 돌을 던지는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독특하게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새로운 인간과학 해체론을 이야기할 때, 그죠? 그는 동시에 3권의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하마톨로지, 그 다음에 뭐예요? 글쓰기와 차이, 목소리와 현상인 거예요. 이 3권 다가 서구 형이상학의 로고스 중심적인, 음성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말 중심적인 그러한 사유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방향 잡혀져 있었던, 그죠? 서구 형이상학은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출발하여 중세를 지나서 데카르트,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미 헤겔에 이르기까지, 그죠? 모든 서구 철학은 이성을 감성 위에 두고, 그죠? 말을 문자 위에 두고, 남성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 위에 두고, 이성적 질서를 감성의 혼란 위에 두고 철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환상이라. 이것은 어떤 존재론적 질서의 이항 대립에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대립 보충적 관계에 있다. 감성이 없이는 이성이 기능할 수 없으며, 예를 들면 이성이 없으면 감성이 기능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폭력적 서열에서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는 파괴와, 그죠? 데스트럭지온, 이것도 하이데거로부터 온 거예요. 아프바우라는 개념,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의, 그죠? 눈앞에 있음의 존재론의 개념을, 그죠? 이야기할 때, 폭로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구 형이상학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폭력적 서열에서 하위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의 상태로 연구되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철학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것, 그죠?
하이데거로 보면은 뭐예요? 폴한덴하이트가 아니라 쭈한덴하이트겠지. 예를 들면 존재론적인 개념을 놓치고 인식론적인 개념에 서양 철학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인 개념을 은폐시켜 왔는데 이때에 해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점에서 데리다는 완전 하이데거 제자인 거예요. 거기에는 독특하게도 니체와의 관계가 숨어 있어요. 니체가 대두될 땐 하이데거가 또 은폐되고. 그러니까 니체 하이데거의 철학을 모르는 자는 데리다는 20세기, 21세기 위대한 철학자다. 이런 개소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니체 하이데거 새끼예요. 들레즈도 그래, 들레즈도. 모든 건 해석이라고 하는 니체의 선언으로부터 들레즈의 현상과 사건 개념 역시 뭐예요? 다양한 해석의 담지체를 갖고 있는 복수죠, 그죠? 다 니체적인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이 지금까지 우위에 놓았던 거, 그죠? 그것은 사실은 하위에 놓여진 개념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해체함으로써 이제 이항 대립적인 폭력적 서열을 뒤집어 놓고 그것을 풀어 놓음으로써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다양성을 획득하겠다는 게 바로 데리다의 해체 전략입니다. 그게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파괴가 아니라 폭력적 서열의 이항 대립의 가로선을 없애버림으로써 양자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하여 해석의 다양한 의미를 풀어놓겠다라는 거야. 사실 이게 이러한 해석학이 하이데거를 통하여 가다머를 거치면서 니체를 통하여 하이데거를 통하여 데리다를 거치면서 두 사람이 논쟁하는데요. 사실은 중심점이 다른 데가 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가다머와 데리다도. 클래스가 느껴지죠, 여러분. 특히 예도 강좌를 듣고, 그죠? 이러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니체와 하이데거의 원문을 데리다와 연결시키는 이 부분 글 쓸 때 반드시 예도 TV에 언급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이 부분 연구된 적 없습니다. 이 원문까지 이야기하면서 강의한 자도 없고요. 어떤 논문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니체의 실제와 인간의 인식과의 관계에 언어의 해석이 들어간다는 것, 하이데거가 현상학을 해석학으로 바꾸면서 현존재의 거기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갔다라는 것, 이거는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에 나타나는 서구 형이상학의 해체에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데리다는 하이데거 니체를 언급하기보다는 루소의 언어 기원론을 이야기해요. 그라마톨로지 원문에서. 루소에 따르면 뭐예요? 루소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는 뭐예요? 문화의 타락의 기호예요. 그게 언어의 기원은, 루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몽주의자지만은 언어의 기원이 이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는 사실은 말과 더불어서 음악과 함께 나타났는데 인간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만들어낸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 오면서 현대 언어와 현대 음악이 타락한 것은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 점점 문화로 가면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자연 상태가 있었는데 인간이 신적인 것을 변형시켜서 문화를 만들고, 그죠? 문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언어가 태어났다는 거. 그게 언어는 파생적인 것이요, 자연 상태의 온전한 상태를 타락시켰던 그러한 도구인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언어는. 그래서 이러한 현대 언어와 현대 음악의 타락상, 문화가 점점 타락해 오면서 나타난 이러한 상태는 이제 루소의 그 유명한 에밀의 교육학에서도 나오잖아, 그죠? 모든 작품에서 다 나타나.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루소의 외침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루소한테서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 문화의 타락한 기호인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는 어디에 착안해 있어? 이미 플라톤뿐만 아니라 루소에 이르기까지 루소와 같이 자유로운 계몽주의의 이성 중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웠던 언어 분석에서조차도 이 말보다는 문자가, 그죠? 문자가 타락의 형이상학적 질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사유했다라.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교적으로도 그래요. 신의 말은 직접 현존하는 것이요, 그 말을 받아 적은 문자는 뭐예요? 문자는 파생적인 거예요. 그게 말을 위한 대리 보충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플라톤부터 서구 그리스도교는, 그죠? 말을 문자 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자가 없이는 말은 기능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알슈 에크리띠얼. 그러니까 원문자라는 데리다의 독특한 개념인데, 태초는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기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원에도 문자는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문자가 없이는 말은 어떤 의미로도 현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가, 말이 있었던 곳에는 언제나 문자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서구 형이상학이 신의 말, 영의 말, 바울도 갖고 와요. 영은 죽이는 것이요, 아니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영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겠죠. 바울이 말한 그 영은 이미 신의 직접적인 현존의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자의 개념은 율법을 나타내거든. 여기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의 의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대리 보충적인, 파생적인 말에 비하여 언제나 2차적인 지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 말.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서구 신학을 대표했던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유는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은 직접적인 현실과 관계되고 문자는 이 현실을 전달하거나 이 현실을 제대로 후세에 알리기 위한 그런 대리적이고 보충적이고 뭔가 파생적이고 2차적인 의미를
서구 형이상학에서 가져왔다 이 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문자 없는 말을 생각해봐 여러분. 그럼 태초로 올라가서 우리가 신화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신화의 세계에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없는 세계예요. 그죠? 그런데 언어가 없는 세계에서는 실제와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신화의 세계를 살지 못했잖아. 응? 서구 그리스도교 신화에서도 선악과가 어떤 분별의 뜻, 이성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건 독특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 상태, 완전한 상태에서는 말을 통한 해석이 필요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어. 루소에 의해서도 신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었던 신화의 시대, 자연 상태. 바다유적으로 보면은 성적인 주의상스의 상태, 그 다음에 성스러움의 상태도 여기 포함되겠죠. 어느 너머의 영역인 거야. 락강적으로 볼 때도 락강의 실적이겠죠, 그죠? 응? 상징계 너머에 있는 질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 신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야? 문자가 필요 없는 실제와 직접 대면하는 그런 세계였다. 루소의 모든 작품들 속에서도 이런 사유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데리다가 볼 때 말이야. 과연 그걸 신화의 세계를 놓고 볼 때도 그런 세계가 있었다고 치자. 데리다는 뭐예요? 거기서도 언제나 문자는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기원으로 가던 거죠. 역사의 어떤 최초로 가든 그걸 알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거기에도 말이 있었던 곳에는 언제나 문자가 함께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텍스트밖에는 없다라는. 하이데거가 세계성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기호를 집어넣어서 이 세계 자체가 이미 다양한 지시연관을 갖고 있는 기호체계로서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체가 하나의 눈은 없으며 모든 실제와의 만남은 이미 해석이라는 것. 이것을 착안하게 되면 이제 데리다의 그 유명한 텍스트밖에는 없다. 일리아 파드 오후 텍스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확실히 들어올 겁니다. 이건 뭐예요? 텍스트는 일단은 여러분들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텍스트는 순수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리고 그 텍스트는 기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호로 이루어진 것이 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테두리를 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 책을 읽어요. 그럼 그 책을 누가 썼어? 저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로 오면서 파괴된 게 뭐예요? 데리다는 요 해석학과하고는 달라요. 파괴된 게 뭐예요?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 이미 독자는 그 텍스트와 만날 때 독자 자신의 상황을 갖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와 직접 대화하는 거지 저자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술 작품을 해석할 때도 가히 혁명적인 해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이 텍스트는 우리가 독자로서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경전을 읽거나 성서를 읽거나, 그죠? 불교 경전을 읽거나 문학 작품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철학책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의 상황을 함께 갖고 가서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예요. 철학은 좀 달라요. 철학도 이런 해석하기에 열려 있지만 철학은 철학소가 또 있어. 그래서 또 다른 거예요. 저자의 의도, 텍스트를 읽을 때 데리다도 그런 거야. 저자와 독자의 만남? 그러니까 저자와 독자는 뭐야? 저자의 의도를 읽어낸다, 독자가? 불가능합니다. 왜?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읽지 못해요. 독자는 모든 저자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기의 해석을 갖다 붙여요. 누구든지. 시도 그래요. 그죠? 예술작품도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독자와 만나면서 의미가 점점 더 과잉돼 버려요. 데리다의 해체 개념은 이걸 열어놓습니다. 파괴가 아니에요. 파괴를 통한 다양성을 오히려 확대하고 텍스트의 긴장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해석의 다양성을, 그죠? 높이는 거야. 텍스트의 심년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다양성을 극단으로까지 갖고 가는 게 데리다의 해체론이에요. 데리다가 이것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발표할 때요, 뭐예요, 여러분? 발표할 때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텍스트의 안정성과 조화를 이야기했던 뉴 크리티시즘, 신비평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텍스트의 조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텍스트가 주는 의미? 이게 독자와 안정을 이루면서 독자가 그걸 끌어낼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여기에서 끝나면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문학 수준으로 끝나겠죠. 텍스트 밖에는 없다는 건 텍스트와 세계의 경계가 없다는 것. 문자와 말의 현존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읽는다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세계를 바라볼 때도 이미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양자물리학하고도 또 연결. 여러분들이 보는 눈은 세계와 만나면서 이미 해석이 들어간 거야. 이거 하이데거가 기가 막히게 파악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방향으로 이미 볼 때에 나는 이미 해석하고 있는 거야. 맞죠? 이미 나는 실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인 거야. 하이데거도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가 텍스트고 텍스트가 세계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독자는 독자의 세계를 갖고 저자의 세계와 만나는 거예요. 저자 자신이 표현한 세계는 텍스트예요. 근데 그것도 세계야. 독자는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해석을 갖고 가서 독자의 세계와 만나는 거야. 그 만남을 통하여 엄청난 해석학적 의미의 과잉이 긴장을 통하여 파괴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끊임없는 연쇄작용을 통하여 의미는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가면서 텍스트를 혼란시키는. 이것은
의미는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텍스트의 운동성이 나타나고. 근데 이미 이 니체와 하이데거의 제자로서 데리다가 정말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텍스트는 텍스트가 아닌 거예요. 책이 아닌 거예요. 이미 모든 텍스트는 세계야. 그런데 그걸 읽는 자는 거죠. 언제나 이 바깥에서 우리가 실존론적으로 이 세계를 보는 것 자체가 해석이요. 이 세계를 텍스트라고 했을 때 텍스트의 안과 밖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왜?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존재자에 대한 사물에 대한 언어화를 통하여 개념화를 통하여 은유의 작용으로서 이미 이 세계의 사물을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앞선 기호작용, 전이해죠. 그죠? 전이해를 갖고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밖에는 없는 거예요. 텍스트를 바깥으로 나가서 대리자적으로 보면 문자의 작용 없이, 기호의 작용 없이, 실제를 직접 이 세계의 현존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쏙쏙 들어오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를 볼 때는 이미 문자의 기호작용이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야. 책을 읽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텍스트의 안과 밖은 언제나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엄청난 해석학, 해체론적 해석학이 이제 태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어요. 그걸 텍스트라고 해.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 말고 그냥 우리가 이해를 위하여 그냥 예도가 지금 책을 읽는다고 합시다. 책을 읽어. 그러면 그건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경험할 때는 텍스트를 읽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과 만난다고 생각해, 우리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이건 하이데거가 밝힌 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체험과 경험 역시도 언제나 이미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책을 읽을 때와 같이 이미 해석하는 거라고. 핵심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야. 텍스트 바깥의 현실과 텍스트 안에 문자의 세계는 여러분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니. 여러분들의 문자의 세계를 해석한 전이해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실존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해석학적 순환은 문자와 현실, 문자와 말은 언제나 상호 대립 보충적이고 어느 것이 이항 대립에 있어서 말이 위고 문자는 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현실은 진짜 현실이고 문자는 뭐야? 이 현실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파생적인 2차적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실제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마톨로지예요, 여러분. 재밌죠? 이 데리다 배후에 니체 하이데거가 있다는 거, 이런 정도로까지 해석한 걸 본 적 있나,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니까 해체는 뭐예요?
해체는 세계와 텍스트의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말과 문자의 경계는 없어요. 이성과 감각의 경계는 없어요. 이미 언제나 함에 뒤섞여서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언어 사용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말하려고 했던 니체 하이데거적인 철학적 해석학에 근거해서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경우, 문자는 인간의 삶의 현존 속에 언제나 균열을 내고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의 현존을 언제나 함께 갈라치면서 거기에 함께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견해죠,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 바깥으로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문자의 작동 없이, 텍스트의 작동 없이 이 세계의 현실과 만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신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따유락강적으로 볼 때는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돌을 닦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언어의 도움 없이 직접 신적인 어떤 성스러움을 체험하려고 할 때, 그때에는 혹시라도 우리가 텍스트 밖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것은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성적주의 상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의 성스러움을 체험할 때는 우리는 신화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데리다 역시도 여기에 동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외에 인간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데리다는 거기에도 의문문을 붙입니다. 확실히 그렇다가 아니고, 근데 예도가 볼 때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신과의 만남, 명상을 한다든지 어떤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는 언어의 어떠한 우회로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상징계의 질서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락강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점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데리다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할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텍스트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의 실제를 만날 수 없는,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과 문자는 언제나 해석학적으로 함께 서로를 보충하면서 두 개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없을 정도의 서로에게 흔적을 만들어내면서, 그죠? 함께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데리다의 해체론적 해석학은 그죠? 엄청난 텍스트의 수사학적인 의미의 과잉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여기에는 니체와 하이데거가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특히 종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 전문가들이 이딴 개소리를 할 때가 있어.
내 해석은 완벽한 거다. 나는 해석하지 않고 실제를 직접 보는 거다. 그래서 나는 텍스트에 도움 없이 직접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다. 나는 신의 도움으로 직접 이 텍스트를, 이 진리를 직접 해석하는 거고, 딴 사람들은 2차적인 거다. 이게 다 개소리라는 거야. 물론 그리스도교 전통이나 불교 전통이나 유교 전통에서 그 경전이나, 그죠? 그 1차 원전의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을 지향하는 전통은 있어요. 그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개인이 나타나서 내가 정통이다, 내가 해석한 게 다다, 이게 다 개소리라. 이해가 되죠?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어떤 역사가가 나타나서 지가 한국 역사를 다 해석하고 지 해석만이 옳다, 이게 개소리라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이데올로기 비평이 필요하겠죠. 모든 텍스트 해석은 해석자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새끼가 남자인지, 여잔지, 아니면은 그 해석자가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담아서 그 역사를 보는지, 항상 이데올로기의 비평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알베르 까미도 자기의 작가 노트에 했던 이야기예요. 모든 저자는 뭐야? 자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요. 자기는 독자에게 이 이데올로기 비평을 넘긴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까미 같은 그런 작가도 그죠. 자기 이데올로기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모르니 니네들은 그걸 잘 보고 비판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대가예요, 여러분. 어줍잖은 책 하나 써놓고 지 텍스트가 다인지 알고 맨날 페북에 올려 쌓고, 수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공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자기 텍스트 자본주의 사회에서 알리기 전에, 그죠? 공부 좀 하면서 스스로 대가가 되면 그런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텍스트 밖에는 없다. 확실히 들어오죠, 그죠?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건, 어느 누가 텍스트를 보건, 어느 누가 특정 전통의 텍스트를 해석하건,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그 해석자의 실존적 상황, 그 해석자가 갖고 있는 상황을 함께 갖고 들어온다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 텍스트와 이 세계의 현실은 언제나 함께 상호 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텍스트 읽기에 이런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순진성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시국에 어디서나, 그죠? 건강 유지하시고, 그리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주스!